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고진 조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2025년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프레스데이 날이고요. 오늘 총 한 몇 개의 업체들이 이제 미디어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브랜드들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이제 건설기계 업체죠. HD 현대가 참가를 해서 굴착기를 공개를 하는 그런 현장을 가졌고, 그 외에도 이제 모트렉스라든가,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부품사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좀 튜닝을 했다거나 좀 개발을 한 상품성을 좀 강화를 한 그런 모델들도 같이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외로 좀 볼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완전한 신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다른 부품 쪽들, 다른 분야 쪽들, 모빌리티 분야로 보면 다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자동차라고 한정을 지으면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좀 참여한 숫자가 좀 일반적인 모터쇼 때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이 미디어 컨퍼런스를 진행한 곳이 HD 현대라는 곳입니다. 건설기계 업체거든요. 여기가 왜 모빌리티 쇼에 나왔냐라는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이제 디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젤에 대한 자연 오염,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건설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자연을 파괴를 하고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제 새로운 것들을 지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생소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모빌리티를 활용한 그런 굴삭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한 자연 지역으로 가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이제 컨트롤하는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공개를 하게 된 거는 요거예요. 요거하고 저쪽에 디벨리온이라고 하는 두 대의 굴삭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HX400이라고 해서 42.7톤 초대형 굴삭기를 하나를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건설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중동이나 이제 사막 지역 같은, 혹은 굉장히 큼지막한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게 DX240이라고 하는 디벨리온의 브랜드의 이제 제품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국내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굴삭기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HD 현대도 이제 그런 모빌리티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까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HD 현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한 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레라4 GTS 모델을 같이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들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단촐하지만 임팩트가 센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메인으로 삼아서 가지고 왔고, 포르쉐가 포뮬러 2에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뮬러 2에 나가는 99X 일렉트릭도 같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것들이 은근히 좀 있으니까 포르쉐 부스도 좀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자동차는 총 3개의 차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렸었던 인스트로이드고요. 메인이 되는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전광판에 떠있는 두 대의 모델, 새로운 넥소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아이오닉 6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좀 많죠. 좀 신형 넥소가 특히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었던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오닉 6 페리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보다는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얇은 디자인의 헤드램프를 사용을 했다던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넥소에 좀 유독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차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겨우 자리를 잡았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부터 좀 볼까 하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하고 이제 범퍼 쪽 디자인을 바꾸는데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얇은 헤드램프 디자인과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가 좀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바꿔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범퍼 하단부 디자인들도 좀 바꿔주게 된 것 같은데, 헤드램프 저 주간주행등 쪽에 픽셀 라이트가 4개씩 끊겨서 4개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들어간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지금 가만 보다 보면은 사실 BMW 시리즈 7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것들, X7이나 7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램프의 형상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이오닉 6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디자인에서 이제 RM23, 22? 아이오닉 6를 기반으로 했었던 그 롤링랩 모델이죠. 그거를 만들면서 했었던 램프를 가렸던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니까 그거를 좀 반영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한 것 치고는 실제로 나오게 된 디자인은 좀 못난 것 같아요. 기존의 디자인이 차라리 조금 더 나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적이 넓게 들어가 있는 그런 바람개비 스타일의 휠을 적용을 해준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네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뀐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뒷유리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저 보조제동등이 조금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뒷유리 위쪽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내려온 형태로 바뀌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라든가 저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의 위치가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범퍼 쪽 디자인이 또 바뀌게 된 것 같고, 방향지시등하고 후진등 쪽인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요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위치를 또 좀 바꿔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형상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고, 아이오닉 6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강조를 했었던 그런 공력 성능을 굉장히 강조를 한 그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는 형태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공간은 예전보다 조금 더 좁아진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쪽으로는 굉장히 깊은 형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Can I close? 넥소입니다. 차세대 넥소, 2세대 넥소인데, 사실 저번에 공개를 했었던 이니시움 콘셉트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간 그런 형태로 완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디자인을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넥소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디자인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니시움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했다 보니까 더 독특한 그런 디자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로스오버와 SUV의 느낌을 동시에 내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램프 같은 경우에는 픽셀 라이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C필러, D필러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터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쪽에 플라스틱 클레이딩을 굉장히 두툼하게 적용을 해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도어 쪽에도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 형태의 이제 그런 굴곡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나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적용을 해줬고, 사실 포인트가 되는 거는 요거예요. 이제 스택인데, 기존에도 150kW 용량을 스택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넥소를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수소 스택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현대차였는데, 개선형도 사실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2세대 스택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시도는 했었지만 개선에도 실패를 했고 만들어내는 거에도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좀 어떻게 변경이 됐나 좀 궁금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터리언의 박기돈 국장님이 좀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잠깐 영상 보고 오실게요. 150kW로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전기 수지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150kW를 한 번에 생산을 못 해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기 스택 가지고도 150kW를 한꺼번에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도 배터리가 조금 있었는데 배터리를 좀 더 키웠어. 그러니까 수시로 배터리 충전해 놨다가 150kW가 다 필요할 때는 스택에서 만드는 거랑 배터리에서 가져오는 거를 동시에 써야만 150kW를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기존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버터를 2개를 달아가지고, 기존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2개를 달아서 조금 출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1개만 쓰고 필요할 때는 2개를 동시에 써가지고 150kW를 다 쓸 수 있다는 거. 기존에는 얼마였지? 90kW인가? 한 150마력 정도 되는데 지금 204마력으로 올라간 거니까 50마력 정도 더 늘어났잖아. 그 정도면 그래도 204마력 정도면 힘이 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사이즈도 80mm가 더 커져가지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유가 생겼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스택 성능을 개선했느냐가 제일 궁금했는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개선하는 거는 포기하고 아예 완전 차세대 스택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겠고, 기존의 제일 단점이 출력을 150마력밖에 못 쓰는 게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스택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거든. 그 부분을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투스테이지 인버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개선했다. 그 정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 디자인을 마저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서도 그랬지만 앞쪽 같은 경우에도 방향 지시등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됐고, 앞쪽에도 픽셀 라이트가 존재감 있게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확실한 SUV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하고 와일드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넥소의 이미지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특한 이미지를 만든 거는 맞지만 넥소하고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택에 대한 갈증이 가장 좀 컸을 텐데, 일단 배터리 용량은 늘렸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출력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출력 자체가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2세대 넥소 실내, 개인적으로는 등받이가 좀 많이 누워있는 것 같고 엉덩이 부분은 좀 많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앞뒤 이제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 정도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넥소짱입니다. 네. 자본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건 주문 다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 이제 몇 볼트지? 250볼트 파워 아울렛이 또 자리를 하고 있고, USB-C 타입도 합산 100W의 출력을 내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트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미끌미끌한 소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현대차 혹은 아이오닉6, 산타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비슷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6나 다른 데서 볼 수 있었던 저런 디지털 룸미러 모니터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하이글로시한 파츠들을 조금 더 크게 적용을 해줘서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줬어요. 조금 더 완성도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베스트의 형태인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변속기 레버가 원래는 조금 아래쪽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 위치 자체가 좀 바뀌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디자인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든가 계기판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만나볼 수 있었던 현대차에서 사용이 됐었던 그런 기능들을 하고 구성들하고 동일한 형태가 됐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 룸미러 적용이 되어 있고 듀얼 모니 스마트폰 충전 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관심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좀 넥소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넥소가 사실은 최근에 수소 모델이 신차가 나온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도 뭐 캐즘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캐즘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벤츠 부스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AMG GT의 2세대 모델과 함께 몽클레어하고 같이 디자인을 한 G클래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인 마누팍투어 서비스를 좀 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누팍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벤츠가 하고 있었던 디즈니어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MG E 하이브리드 에디션 1과 같은 고성능 모델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벤츠가 가지고 나온 거에는 전기차가 사실상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그 모델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이미 출시가 됐었던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소개를 한 차는 AMG GT 2세대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새로운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저 차 가운데 있는 이 차만 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MG GT가 조금 더 나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 벤츠 디자인들이 계속 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좀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는 AMG SL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방향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3개로 끊어져 있는 LED 램프를 이용을 해서 방향 지시등도 들어오도록 해 놨는데 사실 헤드램프의 형태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서 범퍼 디자인도 좀 통짜로 가져가려고는 했는데 존재감이라는 거에 좀 과한 시도를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SL이나 벤츠가 최근에 쓰고 있었던 그런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테일 뒤쪽은 약간 좀 한숨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 램프 디자인이 지금 겉에 클리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그대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게 볼륨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C클래스, SL, CLE 이런 데서 계속 써왔었던 좌우가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 그 램프를 그대로 적용을 해줬거든요. 지금 이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좀 폭이 되게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차들은 이제 빵이라 그러죠. 어깨빵 같은 게 굉장히 강한 큰 그런 모델들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로 이제 시선이 제한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GT63S이기 때문에 이거는 PHEV입니다. SE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에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방을 맞게 되면은 수리비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기구 같은 경우 가짜는 아니네요. 다행히. 그래서 배기구 같은 경우 양쪽을 뽑아줬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훌륭한가 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되게 애매해요. 기존의 AMG GT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골프백이 한 세트 정도는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트렁크 공간이 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실내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SL에서 느꼈었던 그런 디자인적 유사함이 많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새로움은 없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버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사용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은 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 이제 디스플레이가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각도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SL이라든가 벤츠의 컴포터블 버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 퍼포먼스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IWC를 디지털로 해놨네요. IWC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 오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쓸 거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포르쉐가 아직도 그 타코미터 그 다이얼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다라는 거는 그래픽이 좀 많이 별로네요. 사실 이런 거 스탑워치가 끝났을 때 리셋을 하게 되면은 한 바퀴 쌩 돌아가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이런 스탑워치 기능이 들어가 있는 크로노그래피 이 시계들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냥 F1 누른 것처럼, 세로 버튼 누른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되게 아쉬운 포인트네요. 모델들의 좀 구성능 형태 같은 것들, 그리고 미디어에게만 먼저 공개가 됐었던 차들을 먼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니 일렉트릭, 컨트리맨 일렉트릭이죠. 요거는 저희도 한번 시승을 해 봤었는데, 요 차하고 그다음에 미니 JCW,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니 전용 전기차로 만들어진 에이스맨들 또 같이 이렇게 공개를 해 줬고요. BMW 쪽에서는 아직 부스가 정리가 안 됐는데 컨버터블 모델하고, 그다음에 사실 기존에 나왔던 모델이기는 한데 iX와 XM 그리고 i4 이런 것들의 고성능 버전에 해당을 하는 차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iX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을 거쳤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새로운 디자인에 맞춘 그런 형태들에 걸맞는 그런 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BMW의 부스 구성에서 본다면 그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i4 같은 경우에도 4 시리즈에서 들어갔었던 레이저 테일 램프가 같이 적용이 된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거일 것 같아요. BMW 모터라드에서 선보인 S1000RR입니다. S1000RR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임팩트가 세다기보다는 확실하게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딜러사 대표님들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가 주시면 딜러사 분들이 아니구나. 어쨌든 BMW는 항상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아에서는 PV5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컨셉트카로서 선보여 왔었던 모델인데 이번에 완성된 형태로 공개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컨셉트카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디자인적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실차로 구현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의 크기는 생각보다는 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느껴지기는 한데 아까 안에 살짝 살펴보니까 실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고 크게 활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화물을 싣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쪽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충전 포트 같은 것들도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줬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운행을 하고 화물을 운반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활용성이 좀 최적의 그 구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주행등 같은 것들이 이제 어퍼준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타이거 그릴, 타이거 페이스 같은 것들이 조금씩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게 됐고, 아래쪽에도 지금 닫혀 있기는 한데 액티브 그립 셔터 같은 거 이런 거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활용성에 집중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 뒷좌석,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탄 형태로 되어 있고 저 뒤쪽에 화물 형태, 이제 베이스 형태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구성들을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아가 최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형태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뒷유리가 굉장히 넓어요. 스타리아보다도 더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지금 공개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차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일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하이에이스라든가 그런 차들을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대가 예전에 UI UX 관련된 그런 것들을 컨셉트 카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좀 연동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제 본문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로 수평적으로 굉장히 좀 넉넉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본네트가 열려져 있는데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12V 배터리하고 기본적인 케미컬류 같은 것들이 이 앞쪽으로 열려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네요. 재밌는 점은 이제 유압식이 아니라 이제 스탠드를 걸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스탠드를 거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앙증맞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해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잠깐 볼까 하는데 조금 이따가 봐야겠네요. 이제 이 차는 이제 카고형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이제 안쪽에다 특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휠하우스 부분과 함께 이제 프레임이 지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의 너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T1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 도어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꽤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장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택배용으로 쓰면 되겠네요. 376. 네, PV5 실내입니다. PV5인데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화물 운반에 있어서 좀 많이 그런
의사들을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일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계기판 같은 경우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배터리가 86%가 충전이 되어 있는데 330km를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380, 400 언저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행 환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최근에 쓰고 있었던 그런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드라이브 모드가 버튼이 있기는 한데 뭔가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기 때문인지 확실하게 차이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현대차가 사용을 하던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를 플레우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플레우스는 아니고요. 한번 설정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필 일반 사실 만약에 둘 중에 산다 그러면 PBV IVI라고 해서 PBV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 플레우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쾅쾅 닫지. 플레우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이 PBV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도 시스템인데, 지금 오토에버에서 제공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자체가 현대가 그동안에 쓰고 있었던 그 내비게이션의 형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토에버에서 만드는 지도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PBV 자체가 전기차 버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전기차 충전기 안내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위쪽에 있다기보다 아래쪽에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 창문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설픈 데 놓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놓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이제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 이런 것들을 밟는 위치라든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여기 열리도록 되어야 될 텐데 안 열리네.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저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보게 된다면은 운전 기사들, 배송 기사분들에 대한 편의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라스트 마일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구성을 해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하이패스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장착을 해줬고요. 네, 거울 같은 것들도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PB5가 추구를 하는 PBV라는 것 자체가 Purpose Built Vehicle,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차다 보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팝업 스토어의 형태를 취해 놨고요. 지금 저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움직이는 집 같은 형태, 무빙 치킨, 키친 같은 형태를 좀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컵 같은 것들도 좀 담겨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음료라든가 안쪽에서는 서빙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형태, 지금 이제 플레이모빌이랑 해가지고서 캠핑 스타일로도 좀 꾸며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고 했을 때 PBV에 대한, PB5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PBV 그리고 PB5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저 사실상 비어있는데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런 활용성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 그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BRD로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전기차 브랜드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좀 모터쇼, 모빌리티쇼 이런 데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BYD가 참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달리 좀 뭐라 그럴까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서류 인증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게 있는 것도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차들이, BYD의 차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BY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에 선보였던 아토3와 함께 SLC 라이온, 그리고 양왕, 그리고 또 SUV 모델까지 다양하게 또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양왕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안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쪽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BYD 부스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제가 방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양왕 U9이 가장 먼저 보이네요. 이게 BYD가 브랜드 론칭을 했을 때 제자리에 뛰기를 했었던 그 차거든요. 근데 디자인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몇몇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중국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실내가 사실 좀 가장 궁금한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지네요. 전체적으로는 좀 몇 가지 브랜드가 좀 떠오르는 연상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카본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한글화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델도 국내에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좌우가 대칭되어 있는 디자인에 머리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뒤쪽뿐만 아니라 다른 그냥 BYD. 뒤쪽뿐만 아니라 앞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격하고 좀 색다른 이미지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걸맞는 성능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국내에서 반응이 어떨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양왕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제 SUV예요. 대형 SUV인데 U8이라고 하는 그런 SUV 모델입니다. 이 양왕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BYD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조금 고급 브랜드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특히 마감 같은 데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요 헤드램프라든가 가운데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좀 고급감을 많이 강조를 했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그래도 대륙의 이미지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휠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C필러, D필러 사이를 독특한 형태로 막아준 것들, 지금 빛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빛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 약간 랜드로버도 연상이 되고 팰리세이드도 연상이 되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게 됐고, 도어가 이제 아래쪽을 자꾸 열어서 옆으로 열리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큼직큼직한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네요. 자, 트렁크 쪽을 보시게 되면은 요 램프가 굉장히 큼직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위쪽 아래쪽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시야가 가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추가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널찍한 편이고, 이런데 소재 같은 것들을 봐도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져요. 안쪽에서 열 때는 이쪽 부분에 안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좀 지극히 정사각형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는 좀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무언가 화물을 실어 보면서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에 보니까 2열 시트라든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버튼들도 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은 마감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 하지만 실용성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가 지금 되게 재밌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터쇼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앞에 저거 사람 보여주는 거겠죠? 무슨 뭐 벌레 보여주듯이 되게 이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변에 인식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면의 크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제 라이트를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행과 관련된 것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구획화를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실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곡선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반응 속도는 좀 빠른 것 같고 랭귀지가 중국어하고는 아직 영어밖에 없기는 하네요. DI 링크라든가 DI 파일럿 같은 것들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것들과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로우 로드 파일럿이라는 게 좀 재밌네요. 이런 거는 차가 좀 큰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갈 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반응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좀 의외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라고 뜨는 거는 지금 이게 PHEV 모델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돌리는 형태로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터레인 모드 같은 것들도 같이 그래서 웨이딩, 스노우필드, 락, 마운틴, 머드랜드 되게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네요. 50W짜리 무선 충전 패드도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런 공간 같은 경우 여기 아이스박스도 들어가 있고 조수석 쪽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드는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마감도 자체가 꽤 높기 때문에 좀 의외다 싶은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는 모델은 실이라는 BYD의 세단형 전기차 모델입니다. 약간 테슬라 모델 3를 닮았다고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또 지금 도어가 개방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는 차, 재밌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생각보다는 완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직 아토3를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타보신 분들의 평가에 따르면 생각보다는 차가 나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절대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옆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오5라고 하는 차하고 덴자 Z9 GT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바오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그렇게 고급 브랜드까지는 아니고 대중형 브랜드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 차도 같이 갖고 왔다는 거는 라인업을 조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긴가민가 한데 레토나의 근현대적 중국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좀 나름 오프로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지 스페어 타이어도 큼지막하게 해서 뒤쪽에다가 그대로 노출을 하는 형태로 장착을 해준 포인트들이 있고요.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3D 그래픽과 같은 형태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C필러 쪽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강조를 해준 포인트들. 이것도 또 전기차네. 참 재밌는 게 많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도어를 열고 닫는 느낌은 생각보다는 좀 가벼운 것 같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꽤 위아래가 특히 좀 유독 높은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구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실내의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은 조금 심플하긴 해요. 이거 이렇게 느낌이 끈적끈적하지? 되게 특이한 그런 구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터쇼장 직접 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오5의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차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높은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루스가 많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변속기 형태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신기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EV, HEV 같이 써야 있는 거 보니까 이 PHEV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단 로우 기어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오프로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감성이 맞춰져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스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온도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게 살짝씩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성, 그래서 깊게도 할 수 있고 조금 얕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하나가 자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꽤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해둔 것 같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사실 좀 현대차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버튼의 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보니까 배터리 잔량하고 연료 잔량이 같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PHEV가 맞는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고, 탑승자를 감지하는 센서라든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피치, 롤링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그런 화면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오프로드에 되게 진심이다라는 걸 담아낸 그런 모델 아닌가 싶습니다. 도어를 왜 저렇게 열고 닫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조수석 쪽에 디스플레이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화면의 터치 속도라든가 반응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요건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신기한 중국산 이 앱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보호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DVR도 들어가 있고 재밌네요. 어쨌든 재밌는 차를 가지고 온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덴자 Z9 GT라고 하는 차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 세단 혹은 투어링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고도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느낌들이 들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신기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전기 모터가 앞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네요. 보닛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확실히 좀 보닛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약간 좀 테슬라 같기도 하고 포르쉐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재밌는 차인 것 같아요. 앞에 저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램프의 디자인이 뒤쪽과 마찬가지로 앞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좌우로 긴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가 조금 궁금한데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 다른 전기 세단들을 탔을 때도 많이 느꼈던 건데, 일단 바닥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생각보다는 발이 많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엉덩이 부분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몸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리가 완전히 무릎 넘어서까지 요 시트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요 썬루프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쪽에 좀 굉장히 두툼한 기둥들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머리 공간 같은 것은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착자감이라든가 시트의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무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룸미러와 함께 그 모니터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모니터의 각도라든가 밝기라든가 크기,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저 바오5라든가 저쪽에 있었던 양왕 U8이라든가 그런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광경을 보여주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굉장히 큼직한 디스플레이, 그런 것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좀 화면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로터스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이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크리스탈 형태로 이렇게 적용을 해준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수석 쪽에 저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온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EV,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다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네시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나와 있는 부스 중에 공식 부스는 아니긴 한데, 로터스도 참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로터스가 참가를 하게 된 거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가 30주년이거든요. 30주년에 맞춰서 참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볼만은 하니까 에메아, 엘레트라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네시스 마지막으로 보고 총평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GV60 마그마 컨셉트와 함께 레그레이스에 나가게 되는 GMR001이라고 하는 차의 목겁 컨셉트, 그리고 안쪽에 저 바깥쪽에 지금 있는 건데,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제네시스 컨셉트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크게 4개의 모델이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그마 컨셉트부터 살펴보면은 마그마 전용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띈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마그마를 공개를 했는데, 이 마그마 컨셉트 자체가 페이스리프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날렵하고 공격적인 그런 형태들이 적용이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쪽에도 저렇게 주황색 포인트를 만들어 주게 됐고, 안쪽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릴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렵하게 잘 만들어 주게 된 것 같고, 이제 아래쪽에 저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렵하게 잘 만들어 주게 된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국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얼마나 판매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할 텐데, 어쨌든 실물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GMR001 컨셉트카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실차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실차가 아니라 이렇게 모델로 보여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실차로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디선가 많이 봤었던 그런 컨셉트들, 특히 에센시아라든가 그런 제네시스가 그동안에 보여줘 왔었던 컨셉트카의 디자인들이 좀 많이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라는 모터 스포츠 브랜드를 이제 론칭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실제 성능, 그리고 실제 결과, 성적표가 훨씬 더 중요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업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과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네시스가 그동안 해왔었던 두 줄의 라인 같은 것들도 잘 적용해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 작기도 하고 지금 안에서 계속 관련된 사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마그마 레이싱의 그 마그마라는 그 단어를 형상화를 한 로고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전시되어 있는 이 두 대의 차가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공개를 한,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 콘셉트 카들인데,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G90을 바탕으로 한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거 제발 양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산을 바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로 지금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컨셉트카인데 컨셉트카를 넘어선 그런 퀄리티인 것 같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컨셉트카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도나 웅장함이라든가 디자인적인 멋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차는 그란 쿠페, 이 차는 그란 컨버터블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렇게 컨버터블이 된 형태도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적용이 되어 있는 저 가죽이라든가 내장재라든가 이 컬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것들은 진짜 그대로 양산을 해줘도 어느 정도 좀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탑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모션들을 줘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의 부스를 마지막으로 현대 모빌리티 쇼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부스들을 보고 왔는데, 3프로TV 이리저리 기자예요. 여러가지 부스를 보고 왔는데, 사실 안 본 부스도 많아요. 영상에 담지 못한 부스도 많은데, 실제로 와서 보시게 되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부스 간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널널해졌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시게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볼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쇼가 계속 뭐 죽어간다, 뭐 부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볼만한 전시회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볼 것들이 많은 곳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더 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보는 시야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부진하게 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영상을 아마 최대한 빨리 해서 거의 바로 올려드리기는 할 건데,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이죠. 그래서 한 열흘가량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와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쇼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